네,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4월 달에 접수에 들어가서 8월 달에 개시 결정 받았으니까 보통 접수하고 개시 결정 받는 게 한 3, 4달 정도?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정도 기간이면 개시 결정을 받아내거든요. 개시 결정 이후에도 절차가 좀 남아있긴 한데 대체로는 개시 결정까지 오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니까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니까 3, 4달 정도면 재판이 어느 정도 종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소명할 게 많다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다거나 이슈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몇 달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분은 채무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되셨네요. 무슨 이유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이 작성하신 진술서인데 지인이 사업 투자를 권유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사기를 당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직장마저 폐업하게 되어 카드 대금,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월급만으로 사는 게 너무 빠듯한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 지인이 뭐 이런 사업 한번 투자해볼래? 이거 돈 되는데 한번 투자해봐라. 이렇게 말을 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이걸 투자해서라도 수익금을 좀 받아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하고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친구한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물론 결과는 안 좋았죠. 그래서 회수가 안 된 거고요. 그 대출금은 고스란히 채무가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 초중반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폐업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회생이나 파산했던 분들도 있는데 6개월, 1년, 2년 버티다 지금 와서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는 바람에 실직자가 돼버린 거죠. 이직하거나 실직하는 걸 이유로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직이 빨리 안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무직 기간으로 있는 동안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지 들어오는 소득은 별로 없지 이러니까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실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몇 달 걸리니까 그때 썼던 생활비 채무 때문에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개월, 4개월 실직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 1,000만 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버는 월급은 지금 생활비로 다 쓰니까 그 1,000만 원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빌려서 저거 변제하고 저기 빌려서 이거 변제하고 이렇게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채무가 금방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 세 번째 이유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했다. 이게 생활비 채무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폐업했다 또는 직장 다니는데 실직했다. 근데 생활비 대출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 큰 돈도 아닙니다. 그 돈 받았는데 그 뒤에 취업을 해도 그 500만 원, 1000만 원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돌려막기 하다 커집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쪼들린 타이밍에 친구가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환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바로 걸리는 거죠. 전형적인 대부분의 채무자가 겪게 되는 굉장히 힘겨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최근 채무는 회생이 안 되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참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직무편람인데 최근 채무란 1년 이내의 채무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최근 채무가 80%인 사건에서 그 이유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채무자 채무 금액의 80%가 대부분이 최근 채무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돌려막기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생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고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도박, 낭비 등 불성실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할 수도 있다. 최근 채무란 것은 1년 이내 채무를 의미한다. 내가 만약에 6월 1일에 개인회생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6월 1일까지 1년 동안 내가 빌린 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최근 채무 내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채무가 많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최근 채무가 많으면 채무자회생법 595조 제7호 사유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최근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기존 채무 상환, 기존 채무 이자를 변제했다. 그러면 채무자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 돈 빌려서 이 앞에 있는 돈을 변제했다는데 채무자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년 동안 썼던 채무 내역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 유흥에 썼다거나 사치에 썼다거나
아니면 소명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595조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해서 기각할 수 있다 또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제가 10초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들어가서 3년 동안 변제금을 내시잖아요. 그 변제금 3년 동안 내신 변제금의 합계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더 커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똑같이 나는데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선생님이 가진 청산가치가 3,600만 원이라면 채무자 선생님은 3년 동안 변제금을 3,600만 원 이상 갚아야 돼. 그러면 36으로 나누면 월 100만 원 이상 변제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채무자 선생님의 청산가치가 1억 원이라면 3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1억을 36으로 나누면 월 277만 원 이상 변제하라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사치나 유흥에 썼던 비용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말은 변제금을 그만큼 더 높여야 된다는 말이고,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은 변제금을 높이지 않고 개인회생을 그냥 인가시켜 주겠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아까 보실 때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도 있고 청산가치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인가가 되는 것이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그 금액이 커서 변제를 못한다 그러면 기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 채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 벌어. 근데 내가 최근 3달 동안 3,600만 원을 대출받거나 또는 카드를 막 긁었어. 그래서 이 최근 채무 3,600만 원 중에 내가 3,600만 원의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했거나 생활비로 썼어. 그러면 나의 변제금은 150만 원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면 30만 원만 변제금을 내면 되는 거죠. 월 30만 원씩 3년만 내주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600만 원 중에서 내가 가족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유흥이나 사치로 1,600만 원을 써버렸다. 탕진해버렸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최근 채무인데 이거 보자. 이 가족한테 주고 유흥 사치로 다 써버렸네? 그러면 최근 채무 3,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럼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36으로 나누면 월 100만 원 이상 변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월급이 150만 원인데 나는 월 100만 원을 변제할 수가 없다. 150만 원 벌어서 월 100만 원 변제하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때 기각이 나는 거예요. 담당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실 때 최근 채무 금액과 나의 소득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변제 계획안을 길게 만들든지 또는 내가 썼던 내역들이 생활비인지 아니면 사치인지 사실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딱 구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생활비예요? 아니면 사치예요? 여러분도 설명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생활비인 것으로 소명을 잘 하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돼서 변제금이 안 올라가고 좋은 결과 있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 모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분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그분 식비나 어떤 부양료, 병원비를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모님 부양료를 이유로 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채무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부양가족의 범위에 부모님이 들어가긴 합니다. 직계존속이 들어가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니까 직계존속은 부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위론 다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합니다. 뭐 증조부야 돌아가셨겠지만. 그리고 배우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별거 하더라도 가능한 여진이 있는데 주거 상황이나 다른 어르신들한테 다른 소득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청인이 특별히 부양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소명해야 된다. 자, 일단 부모님 모시는 걸 얘기하기 전에 잠시만 변제금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변제금이란 것은 나의 월급에서 나의 생계비를 빼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생계비도 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추가 생계비, 주거비 같은 월세나 병원비나 아니면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것이 내가 매월 내는 변제금이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죠. 나는 내 월급에서 내 생계비를 빼고 내가 배우자하고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뭐 형제하고 내가 다 부양해야 되니까 모두의 생계비를 다 빼주고 나는 변제금 5만 원, 10만 원만 낼게요. 이게 채무자의 마음이죠.
그걸 법원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법원은 요거를 방금 보신 거 있죠. 그 기준. 그런 지침을 제정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나의 부모님 생계비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미리 제정해 뒀습니다. 법원이 제정한 지침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부모님이 65세 이상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50세인 아버지에 대한 부용료를 넣겠다. 아니 아버님 50세면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님 밥벌이는 아버님이 해야지. 채권자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그 이미 멀쩡한 게 일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부양료까지 감안해서 채권자 보고 희생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 기간 동거를 해야 된다. 실제로 모시고 살았는지를 보려는 거죠. 물론 별거를 해도 반영되는 경우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 동거를 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나 어머님이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야지. 아니 아버지가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상가에서 월 300만 원 임대료도 받고 있는데 아버님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데 빚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당할 돈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돈 많은 아버지를 이유로 부양 변제금을 낮출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 1, 2, 3번에서는 크게 문제가 잘 안 돼요. 이미 빚져서 회생하러 온 사람의 부모님이 돈이 저렇게 많으신 일도 잘 없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대부분 넘어가셨고요. 동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요양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원래 따로 사는 경우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에요. 다른 형제를 두고 굳이 채무가 있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나? 빚도 없고 월급도 멀쩡하게 받고 있는 다른 형제가 있는데 굳이 채무가 있는 내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변제금을 낮춰서 채권자의 권리를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 이걸 많이 봐요. 그래서 대체로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을 이유로 변제금이 내려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쉽고 형제가 많고 형제들이 멀쩡하게 월급을 받고 잘 산다 그러면 부모님을 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웬만하면 부모님 모시는 비용, 배우자 부양하는 비용, 자식 부양하는 비용 다 집어넣어 가지고 변제금을 조금만 내려고 하니까 법원은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체로 부정적이죠. 그래서 변호사하고 여러분이 서류를 탄탄하게 잘 준비해서 내가 내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이 사건 보정서인데 법원이 추가 생계비 지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합니다. 모친의 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모친한테 확인서도 받고 모친한테 이체했던 내역 같은 것도 전부 다 제출을 했거든요. 내가 채무자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매달 돈을 이체해주고 있다. 그런 내역들을 다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의 변제 계획안인데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원래 1인 생계비는 117만 원인데 거의 190만 원 빠졌죠. 부모님 모시는 비용으로 한 70만 원 더 고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변제금을 70만 원 적게 내게 된 거죠.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분처럼 월급이 32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의 1인 생계비 120만 원만 공제하면 월 200만 원을 변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0만 원 가지고 나 먹고 살고 부모님까지 모시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20만 원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빼고 부모님에 대한 지원금 70만 원까지 빼버리면 그러면 월 130 정도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모시는 게 한결 더 수월하지. 전체 채무가 1억 3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한 4,600만 원 정도 변제하시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최근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가? 자,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존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정당한 사용처가 있다면 그냥 개시결정 받는 거고 반대로 가족에게 증여를 했다거나 또는 사치나 유흥을 했다거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그게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을 조금 더 밀어 올릴 수가 있다. 두 번째, 부모님을 모신다면 그만큼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가? 그걸 잘 소명을 해서 추가 생계비에 집어넣으면 변제금이 그만큼 내려간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야 되는 채무자라면 특히 최근 1년 내에 대출받은 게 많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많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